자, 유치권에 나 비켜? 그럼 뭐 인제 찍어. 자, 유치권의 법적 성질 한번 볼게요. 유치권도 타물권이죠. 물권은 물권이에요. 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물권이죠. 예, 물권이니까 대세권이에요. 채무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 경락인에게도 다 대항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법정담보 물권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성립하는 겁니다.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우선변제적 효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우선변제권은 없어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권리, 즉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요. 예, 유치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유치적 효력인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과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효력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 유치원에 가면, 이건 항상 유치원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아주 추하게 생긴 우물은 없는 거야. 유치원에 우물 있으면 남학생들 막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애들 엄마 와서 난리 납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원은 추하게 생긴 우물은 없대더라 라고 하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추금력이 없는 거야. 아까 추금력은 누가 목적물을 점유하든 누가 목적물을 소유하든 누가 권리를 행사하든 관계없이 내 권리 행사할 때 되면은 항상 쫓아다니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을 추금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목적물 점유하고 있을 때만 유치권이 있는 것이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했다 그럼 유치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추금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죠? 우선변제권이 없다.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불가능한 거야. 물상대위도 불가능한 거겠죠. 거기다가 물권적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면 뭘로 해결해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게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효력이고요. 그럼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가지요. 먼저 유치원에서 경비가 발생하면 그 경비는 간과하고 볼 정도다. 다 유치원 가지고 해결이 돼요. 유치원에는 추후물 없다 그랬죠. 유치권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간과하고 볼 정도. 얼마 발생하지 않는데 애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요. 왜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이잖아요.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경매권이 인정이 되되, 다만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매해봐야 우선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경매권은 이제 유치권의 개정 움직임이 있어요. 대폭적으로 개정이 될 거고 아마 민법에서 별도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야. 경매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경락인이 와서 목적물 돌려받으려면 돈 안 주고는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선변제권은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현실하고 법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움직임인데 아직까지는 없고, 그럼 이 경매는 돈으로 바꿔놓기 위한 경매다. 돈으로 바꿔놓고 가지고 있다가 선순위 권리자들이 싹 다 받아가고 한 푼도 안 남았다.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하고 돈도 못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유치권자가 경매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거 왜 존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법조문에만 있습니다.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목적물 유치 중에 비용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아까 밥 먹여야 된다 그랬죠.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개 밥 먹이고 훈련시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겠죠. 또다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요.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간이 변제 충당이다 라고 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건 이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물건에서 발생한 피담보 채권이 지금 9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는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더 놔두면 다음 달쯤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채권이 또 발생을 해서 목적물의 가액을 상회하는 채권이 생기게 된다고. 그럼 이거 목적물 점유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할 의지가 없겠죠. 그때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해야 되는데 법원에 청구할 때는 내가 받을 돈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내가 봤을 때 이거 가액이 얼마 안 돼. 하지만 객관적인 가치는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야 되고요. 또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우선적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네 가지 요건이요. 정당한 이유, 또 감정인의 평가, 법원에 청구하는데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하는 네 가지 요건이 있을 때 간이 변제 충당, 즉 목적물로서 변제받겠다라고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또 과실의 수취권이 있습니다. 과실 취득권이 아니고 과실의 수취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실을 수취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변제 충당도 할 수 있는 거야. 과실로 변제 충당할 때는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충당도 인정이 된다. 아주 특이하게 과실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충당을 하는데 혹시 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고 물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정한 매각을 통해서 경매를 실행해야 됩니다. 금전 같은 경우는 받은 게 금전이다 그러면 그냥 변제 충당하면 되겠죠. 충당할 때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에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법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있죠. 그건 법도 아니야. 그건 보호되는 법도 거의 없어요. 그건요. 자, 그리고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이익은 돌려줘야 되겠죠.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이익을 또 뭘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과실로 취급할 수도 있고 과실로서 변제에 충당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야 안 준 거야? 돌려준 거잖아요. 채무자의 채무가 그만큼 줄잖아. 과실로서 변제에 충당하게 되면 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죠. 그렇다는 얘기는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괜히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억울하고. 네, 그런 느낌만 그런 거야. 빨리빨리 그런 느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과실이 생긴다는 얘기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주인이 돈은 없고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애들 불러다가 사진 한 방씩 찍어주세요. 태워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하시고 다 충당되고 나면 말 돌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애들 10,000원 받고 사진 한 방 찍어주고 한 바퀴 돌면 20,000원 이거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채무 변제 다 되면 그때 말 돌려줘야 되겠죠.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실로서 변제 충당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사용을 해서 얻는 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신 채권자가 있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했으면 그 아파트를 겨울에 비워두는 게 나아요? 사용하는 게 나아요? 보존에. 사용하는 게 보존에 훨씬 더 유리하죠. 이걸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근데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내가 여간비를 겨울 내내 아꼈다. 그럼 그만큼이 뭐가 된 거죠? 이익이 생긴 거야.
그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변제 충당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이다. 자, 유치권의 법적 성질 탐을권 했고요. 유치권의 효력 봐야 되겠죠? 유치권자의 권리인데 목적물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 니은의 첫 번째 줄만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다. 다만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종전대로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 줘야 된다. 이건 과실하고 비슷하게 취급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네, 과실로서 취급하면 된다. 그리고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목적물 유치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 주장 못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C에 유치물이 경매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효력 주장할 수 있겠죠. 다만 채무변제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락인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또 유치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결이다 라고 하는데요. 유치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결은 제 친구가 그 소송을 했어요. 정비업소 사장님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가지고 목적물 돌려주라고, 내가 맡긴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타다가 정비 맡겼는데 내가 정비해달라고 그래야지 않았으니까 목적물 돌려주라고.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일리가 있잖아, 그죠? 쥐가 타다가 맡긴 것도 아니고 친구가 타다가 맡겼는데 그 정비업소 사장님이 나 정비 수요가 생겼으니까 수리비 받아야 되니까 목적물 못 돌려줘라고 버티니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정비업소 사장, 넌 목적물 돌려주고 너는 수리비 줘,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죠. 상환급부 판결 내지는 상환 이행 판결. 그래서 우리 친구가 560만 원인가 580만 원인가 줬대요. 죽은 물건 찾아왔답니다. 잘했죠? 지 물건 쥐가 잘 찾아온 거잖아요. 결국은 소송에서 찾아오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서에 있어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즉 소송 경제 관점에서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이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게 어디 가면 한번 또 나오냐면 뒤에 가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똑같은 판결 하나가 또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 줄칩니다.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도 줄칩니다.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그것도 줄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그거 보이시죠? 이렇게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자, 경매권 밑에 기억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는데 B만 체크해 두십니다. B. 이 경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이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로서 성질을 가진다. 그것만 체크해 두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디귿해 봅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치권자가 별채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고 더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봅니다. 밑에 거기서 나와 우선 변제적 효력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선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우선권 인정하는 거야.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그래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원본에 나중에 충당하는 겁니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유치물의 사용권이죠. 유치물 사용하려면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물의 사용권, 승낙에 의한 사용권인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는 B 체크하십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종전대로 그 부동산 사용하는 것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겠죠.
이는 유치권자의 적법한 행위이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부당이득이 생기죠. 사용이익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 부당이득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과실로서 변제충당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한다라고 시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 선택에 조차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냥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 필요비나 유익비도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이걸로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니은 있죠? 니은. 밑에 나와 있는 니은 부연 설명 있잖아요.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세로의 유익비를 지출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유익비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 유치권자의 의무예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무단으로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법조문 가지고 해결하고, 오른쪽에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이거는 전부 유치원 가지고 해결하라 그랬죠. 유치원 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의 소멸. 자,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원 졸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졸업할 때는 시청에서 상 받죠. 시장님한테 상 받습니다. 시청상 받으면 유치원 졸업합니다. 그럼 유치권 소멸한다. 여기는 시는 뭐냐면 소멸시효야. 뭐의 소멸시효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유치권의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나요? 예? 돼. 여기 눈치채면 빨리 눈치채야지.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유치권 소멸한다며요. 왜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까요? 유치권은 물권이잖아. 물권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도 같이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담보 채권은 채권이죠. 유치권은요,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이 같이 행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권을 행사하는 도중에도 물권과 채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죠. 감이 안 와요? 예. 저당권 행사하고 있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답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까? 아니면 멈춥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왜? 하나는 물권이잖아.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보대출 받으면 주기적으로 은행에서 한 번씩 공시이율이 얼마고 언제 어떻게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채굴장 날라오죠. 그럼 뭐예요 그게? 피담보 채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피담보 채권은 채권이고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안전한 채권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는 채권이고,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뭐냐고?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물권의 행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채권도 같이 행사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고요. 또 유치권의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주로 언제 하느냐?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야, 유치권자가. 그러면 소멸 청구에 의해서 이거는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멸 청구의 원인이 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전에 하도 친구가 난리를 치길래 내가 2차 이거 정비공장에 가갖고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말고 내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까 차 좀 돌려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래요? 이거는 쌍디귿 차고 이거는 좋은 차잖아요.
이거는 쌍디귿차는 뭐야? 이런 차잖아. 그렇죠. 예. 이건 쌍디귿차고 이거는 거진 킹카인데 수포카인데 그러면서 뭐래요? 이거 560만 원 같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담보 제공하려면 피담보 채권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거 그때도 1억이 넘는 차였는데 이 의정 1억이 넘는 차였는데 이 담보 즉 목적물에 상응하는 담보가 아니라 피담보 채권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권자의 동의가 승낙이 있다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형성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안 받더라고. 내 차도 좋은 차였고 그때도 시속 110km까지 나갔어요. 이 차가 시속 110km면 충분히 나갔던 차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에어컨을 밑에 그 대시포트 밑에 저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제 에어컨 이렇게 붙여서 달고 다니던 차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래서 에어컨 키면 언덕 못 올라가. 그 언덕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에어컨 끄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에어컨 켜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수고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죠. 그런 차였다고 이거. 그래서 외부에서 에어컨도 별도로 달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에어컨 키면 110km 정도 나가요. 겨울에는 그래도 한 130km 나갔습니다. 이게 그런 차였는데 안 받더라고. 어쨌든 다른 담보 제공하고 이건 형성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실인데 뭐를 상실한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하는데 다만 점유 상실이 스스로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점유 침탈로 인한 경우에는 점유 침탈 시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1년 이내에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해야 되겠죠. 그럼 다 틀리는 거야. 무슨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없다 그랬죠.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침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일단 4가지 요건 알고 계셔야 되죠. 뭐요? 침일선 선배. 그래요. 잘 알면서 그런 거야.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저지유. 그래요. 이건 아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틀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건 아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틀려요 여러분이. 아주 내가 볼 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공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내년쯤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내년까지는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래 금년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격하게 공감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자, 그 유치권의 소멸 중에서 거기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2번에 나와 있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326조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니은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한다. 즉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유치권 특유의 소멸 원인 중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정에 위반했다는 얘기는 뭐죠? 선관주의 의무 내지는 무단 사용 금지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관주의 의무. 전 2항 할 때 그 2항이 2개입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타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는 피담보 채권의 상당한 담보예요. 그래서 여기 리을 있죠. 여기서 타담보 제공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다. 유치권자의 승낙 내지는 판결이 있어야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디귿도 제공되는 담보는 피담보 채무에 상당한 것이다 라고 디귿 있죠. 디귿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점유상실입니다.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근데 디귿도 봅니다.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침탈당한 후 1년 내 점유를 회수한다. 점유 회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 얘기잖아요.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저당권이 나오는데 유치권도 매년 한 문제 나와요. 유치권은 요거 갖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유치권은 뭐라 그랬죠? 법정담보물권이고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아주 특이하고요. 저걸로도 한 문제 엮어낸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립입니다. 앞글자 배변 견적이 있어야 된다죠. 그리고 나머지 살 붙이는 거 여러분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효력은 유치원에 없는 게 뭐다? 추후물 없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은 경비는 간과하고 볼 정도는 된다죠. 경비 간과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 시청상 받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에요. 유치권 공부했으니까 이제 저당권 해야 되겠죠.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정 저당권도 있긴 있습니다. 그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거든요. 일단은 저당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권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에요. 특별법에 의하면 그 특별법에 정한 저당권도 또 있어요. 공장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 항공기 저당법, 자동차 저당법 이런 거 있어요. 건설기계 저당법 있죠.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이 또 성립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전세권, 지상권 외에만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저당권의 성립, 모든 물권의 성립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다른 채권들도 마찬가지고 가족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그런데 물권에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되겠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187조에 따라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다는 얘기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건 피담보 채권에 부정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저당권 설정 계약에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계약에 당사자는 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돈을 빌려줬다.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겠죠. 채권자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얘 이런 거 없대요. 그럼 친구 불러다가 친구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제3자 친구야. 얘 이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한 글자로 가르쳐줬는데 암. 집안의 암. 그렇죠? 집안의 암이죠. 나서는 안 되는 그 존재죠. 낳지도 말라고 돼 있는 그 존재예요. 보증이나 이렇게 슬슬 써주고 이런 사람이요. 좋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내지는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저당권자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성의 원칙상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저당권은 효력이 있는 거라면서요. 채권 없이 저당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성에 관한 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도 가능하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을이 갑한테 2억을 빌려줬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게 2억을 빌려주고 일주일 있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이 일주일 되기 전에 갑자기 을이 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갑한테 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은 이미 썼다고. 돈 써서 못 돌려주죠.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금방 못 주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을이 정을 찾아갑니다. 정 찾아가서 내가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담보 어떤 걸 받기로 하고 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저당권은 내일 모레 설정해 줄 거다. 네가 나한테 그 채권을 사라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 얘한테 양도해요. 그럼 얘가 뭐래요? 돈 언제 필요한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이 그러겠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저당권 먼저 설정해 줘. 그럼 내가 돈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피담보 채권을 양수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피담보 채권을 양수받기 때문에 채권 양도한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 을이 그 저당권 얘한테 양도하면 되는 거야.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 동의 없이 채권, 이게 물건이잖아요. 물건 양도하는 거니까 누구 동의 받을 필요 없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얘한테 실질적으로 귀속됐어야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유효하면서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고, 중간 생략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이 길어졌어요.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상보증인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상보증인을 세 글자로 줄이면 제3자, 한 글자로 줄이는 거 그만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원칙이 누구요? 채무자, 채권자. 그 다음에 제3자도 될 수 있죠. 여기는 두 가지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뭐요?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정황과 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래, 말만 길어지면 막 성질내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요. 받아들이고 천천히 하나씩 쌓아나가야지, 그죠?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 딱 엎드려 있다가 엄마 딱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막 한 20m 뛰어갑니까? 그렇죠. 서서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 뛰는 거죠. 그럼 뛸 때 엄마가 뭐래요? 뛰지 말라 그러잖아. 왜 뛰어 넘어지게 그러죠? 예, 운동회 가면요, 왜 안 뛰냐고 닥달하죠. 그때 넘어지는 것보단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참 엄마들이 웃겨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운동회 가서 아들한테 뛰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 그게? 그렇죠? 이렇게 엄마가 뛰어야지 왜 안 뛰냐고. 그래. 불과 몇 년 전에, 그렇죠? 뛰지 말라고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고 넘어지게. 뛰다가 넘어지잖아요, 애들. 넘어져서 까지고 그러면 막 야단치고 그랬다고. 절대 뛰지 마. 그러놓고 이제 뛰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장가 갈 때까지 꾸물거린다고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고 맨날 패고 그러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그래서 제3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지만 얘는 특별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물은 저당권자야.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저설자, 저권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게 당사자고요. 그럼 목적물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목적물은 먼저 뭐야?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는 우리 민법상 권리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세권하고 지상권이라고 얘기했죠. 또 집에 가서 지역권이라고 쓰지 말고 지상권이에요. 전세권은 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뭔가 알긴 아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전세권은 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왜 전세권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을까요? 전세권 취득할 때 돈이 많이 들죠.
보통 이 목적물의 가액이 4억짜리다. 그럼 전세권 들어갈 때 물건으로 전세권 들어갈 때 최소한 2억 이상은 줘야 들어갈걸요. 그렇죠. 그럼 2억이라고 하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돈을 얻어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왜 담보를 제공하고 그렇죠.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냐면 존속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용 수익권이 소유권에 준한다고 보는 거예요. 견고한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30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토지 건물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권리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 요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는요. 그래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현존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채권, 확정 채권뿐만 아니라 불확정 채권, 수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띄어서 피담보 채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된다. 어쩌냐게 수업하면서 ALL 그랬더니 그분 ALL 이렇게 할 것 같고 나한테 이거 뭐 약자냐고 또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네, 어저께 하여튼 기가 막혔어요. 어저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밤에 저녁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나가서 막 신경질 내고 프론트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너 진짜 그 사람 기가 막히대요. 지금 11월 달부터 와갖고 얘기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지금 어려운데 저당권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갖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러더래요. 거기 원장님이 나가라고 그냥 이게 끄는 거 취소할 테니까 카드 매출 취소할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래서 쫓아냈는데 또 쫓아낸다고 또 지랄지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욱해갖고 싸울 뻔했어요. 나가서 거의 저쪽에 앉아갖고 슉슉거리니까 계속 수업 시간에 그래요.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뭔 소린가 했는데 그래. 그때 그 부근에 계신 분이 내가 ALL이라 그랬더니 그렇게 써갖고 와서 또 교수님 근데 ALL은 뭐예요? 그래서 나 웃길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 있어서 웃길라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진짜 보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그래서 피담보 채권 ALL 써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써갖고 와서 뭔 소리냐고 물어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는요 여기 빌려준 돈이 얼마냐 이거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냐 이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는 그 변제 범위가 달라요. 그리고 부정성의 원칙상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저당권이 유효죠. 그래서 채권자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채무자를 명시해야 된다는 이유는 변제 범위가 달라요. 물상보증인이 나중에 변제할 때하고 채무자가 직접 변제할 때.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변제할 때는 지연이자는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발생한 이자를 전부 변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는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고요. 원래 채무자가 갑인데 갑이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건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죠.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그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누가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갑이. 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채권자는 누가 될까요? 여기서 을이 되겠죠. 채무자는 누가 돼야 돼요? 갑이 돼야 되는 거야. 병소유 부동산에.
그럼 채무자가 갑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자 보니까 소유자는 병인데 채무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물상보증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무자 이름을 잘못 썼다는 거야. 채권자는 누구? 을. 채무자가 병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등기부 보니까 병소유 부동산에 병이 채무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 소유 부동산으로 자기가 담보 제공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나중에 변제할 때 변제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책으로 가면요. 저당권이란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채무자 내지는 물상보증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에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2번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 수익권은 저당권자에게 있지 않고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일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겠죠. 소유자 내지는 물상보증인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적 효력이 있는 유치권 질권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넘겨보십니다. 사회적 작용 같은 거 근대적 저당제도 안 봐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법률 행위에 의한 저당권 성립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죠. 그래서 거기 니은의 A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요.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 두 개가 비교해야 될 게 1번 판례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정황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격려된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뭐라 그래야 돼? 무효라고 해야 되죠. 결론 보면 무효겠죠. 그래서 그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에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이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원본 채권이 얼마다. 나머지는 임의적 등기 사항이고요. 저당권의 객체에 그렇습니다. 목적물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그라미 1번에 A 기억하고 니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과 전세권만 인정한다. 이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 일부는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으면 경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일부만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번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다 읽을 필요 없이 옆에 뭐 써놨어 우리도? 그렇죠. ALL 써놨죠? ALL 그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은 그냥 그거 이따만 보시면 돼요. 이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인이 갑이고, 자 이건 적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임차인이 을이라고 하는데 임차인 을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임을 안 내요. 차임을 2년 이상 연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2년분의 차임을 받기 위해서 갑이 지상 건물을 압류해 버립니다. 압류한다는 얘기는 경매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경매하게 되면 2년분의 차임에 대해서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2년분의 차임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법정 저당권이다. 원래 압류 채권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하는 것이지 우선 배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토지 임대차에서 차임 채권이 2년 이상 연체됐을 때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해서 경매할 때는 2년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래서 이걸 법정 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 보시고 더 깊이 안 봐도 관계없어요. 예. 뭘 적어 안 적어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